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청와대의 불통, 막가파식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에 전하는 충고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오프닝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청문회 탓에 앞서 1차적 여론 검증도 통과 못할 인물들을 내놓는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인사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에 맞서서 여론과 국회의 검증은 더욱 활성화되는 게 당연하다. 거듭된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좀 더 나은 인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수첩 인사, 비선 인사, 돌려막기 인사에다 사상 초유의 도루묵 인사까지 겪어보면 그런 기대란 포기하는 게 맞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늘상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1일. 어제로 1년의 반이 끝나고 오늘 새로운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7월 달에는 여러 가지 생활 관련 법규들 중에도 바뀌는 게 많고 그렇죠. 각 신문마다 또 포털 사이트에 그런 것들 한 군데 잘 모아놨던데 체크하셔서 불편함이나 당하면 괜히 억울한 불이익 그런 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와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모레죠.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정상이 일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 용어가 대단히 점잖고 함축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두 한중 정상이 만나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동북아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겠고 관련 커뮤니케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는 점에서 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 치러졌던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이 오늘 일제히 취임했습니다. 빈선 6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음을 각오한 단식으로 이뤄냈던, 성취했던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벌써 6기째를 맞고 있습니다. 24년,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유권자로서 그리고 정치인들로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특별시 서울이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청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현장 그리고 소통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정과 함께 민생, 연합, 자율, 소통 이런 것들 역시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제안했던 7.4 특별 제안, 이른바 군사적 적대적 행동하지 말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의 해빙을 바랐던 측에서는 어쨌거나 굿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다시 접촉을 가졌습니다.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이런 것들 조사 성실히 하겠다. 그리고 제재도 곧 풀겠다. 서로가 착실히 이행하자라는 원칙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적어도 북일 간의 대탕트 분위기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뉴스들은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따져보겠고요. 경제 쟁점 시간에는 소비자 물가 문제, 그리고 수출이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였다는 거. 수출은 계속 사상 최대 행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EU FTA, 관세 철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국정원 댓글 재판 사건에서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때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반영하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는데 네.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 수치는 또 그렇지 않다고요? 예, 일단 오늘 통계청에서 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물가 지수라는 게 매달 얼마만큼 변화하나라는 걸 보는 것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움직임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2005년 정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2008년 6월 정도에 한 3%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2년 이후로는 이제 계속 1%대에서 1% 후반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좀 일단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일단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그 물가가 그렇게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수치는 계속 낮아지는가라는 예. 이야기들도 계속하고 통계청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놨어요. 통계가 왜곡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조금 더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통계청의 이야기는 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500여 개의 상품을 선정을 해서 그 상품들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는 거라서 주로 이제 본인들이 소비하는 제품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체감 물가 지수하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비슷한 거고 여기 들어있는 제품하고 실제 소비하는 제품이 많이 겹치지 않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 괴리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조 지수로 뭐 생활 물가 지수라든지 신선식품 지수라든지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제품들을 넣은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도 실질적으로 조금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실업률 통계도 실제 고용된 사람들하고의 격차가 크다, 엉망이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통계도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통계상의 오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드는데, 네. 좀 분해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해 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낱낱이 해부를 해서 한번 좀 들려주시죠. 우리 길이사 그런 거 아주 잘하시잖아요. 세부 내용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잠깐? 예, 일단 보면 의류나 신발이 가장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 4.6% 정도 오른 거로 나왔고, 예. 비싼 상품 및 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로 한 3.2%, 그리고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가 한 3%, 그리고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가 1.7%로 좀 그중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품목으로 나와 있고요. 주류 및 담배, 교통 등은 오히려 한 0.1%나 한 0.2% 정도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이렇게 오른 상품들, 많이 오른 상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비하는데 이제 줄이기 좀 어려운 상품들, 공공요금, 주택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줄이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주류, 담배, 교통비 등은 오히려 0.1에서 2%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술값이 내렸나요? 담배값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대로가 맞고. 네. 교통요금도 몇 년째 그대로인데 곧 올리겠다. 그래서 네. 지금 인상이 임박해 있으면 네. 2%까지 뭐가 내렸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기간별로 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 월에 이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네.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지금 보면 수치 자체가 0.1%, 0.2%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가 아니고 0.2%. 예, 0.1%, 0.2%니까요. 실제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0.1에서 2%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네.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예. 물가가 떨어져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우리는 그냥 물가는 일단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좋다. 이런 그 뭐 이퀄 등식 같은 걸 오래도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만 살았었지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아직 다 대부분들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좀 가지시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물가가 왜 오르느냐 혹은 왜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공급이 늘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안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충분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낮아지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에처럼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물건이 잘 팔리지 않게 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을 오히려 더 이제 낮춰야 되는 이 저성장으로 인한 물가 하락의 경우에는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혹은 기업군들의 어떤 성장이 정체 더 나아가서는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정체된 네. 10년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지금 뭐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저성장 기조에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 예. 될 것 같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좀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정황이라고 하면 일단 부동산 거품, 급격한 고령화, 또 소비 침체, 거기에다가 또 저희 그 한국에서는 이 소비 그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하게 그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예. 올해 일본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다가 이제 산업 기반 자체가 일본은 이제 중소기업이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장기 저성장이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면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기 저성장이 가계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우려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출은 잘 돼요? 이것도 이제 조금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이후서부터 계속 수출이 사상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그래도 수출은 잘 되네, 기업은 잘 되고 있나 보네, 경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그동안 계속 성장 일변도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출이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에서 이제 뭐 고환율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수출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1년도서부터는 이제 수출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게다가 수입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수출이 성장하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정체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일단 위기 어떤 상황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지금 상품 수지가 계속 사상 최대 흑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서 건강한 어떤 상품 수지 흑자라기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흑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위기 직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질 좋고 경쟁력을 갖추고 뭐 가격 경쟁력이든 품질 경쟁력이든 그래서 수출이 팍팍 의미 있게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경상수지만 따져보니까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착시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입이 줄은다는 게 이른바 불황형 흑자 신문 경제면에 그런 말 나오던데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불황형 흑자가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슨 박정희 대통령 100억 불 수출만이 살 길이다, 또 무슨 무역의 날인가에 무슨 금탑, 은탑, 철탑 이런 거 훈장 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는 등식이 완전히 박혀 있는데 내수가 좀 탄탄해야 국제경제 환경이 안 좋아져도 우리가 좀 덜 감기 걸리고 이러지 않을까.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균형을 맞추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건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이 수출을 많이 했다. 좀 간략화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일 텐데. 이 두 그룹이 휘청하면 그럼 우리는 큰일 나겠네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중립적인 시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오면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쨌든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옆집 아저씨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집까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단지 이제 그 기업의 문제인 거고 지금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인적 자원이건 물적 자원이건 이런 자원들을 그냥 무차별로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두 개의 직장은 꿈의 직장 같은 거잖아요.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현수막도 내걸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소모품 사용하듯이 사용을 해버리고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 갔던 40대 이제 넘기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40대가 되면 결국 이 치킨집 사장님이 돼서 밀려나 버리는 이런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고환율 정책이다, 수출 보조금이다, 국민들 세금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거의 이제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호갱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비용 대비로 봤을 때 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죠.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그닥 달가운 건 아니다. 이 네. 말씀이시죠. 저는 어제 기리사께서 해주신 얘기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남은 게 네덜란드가 농사로 벌어들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350억 네. 불이라며요. 근데 예, 우리가 2009년도 기준으로 네, 우리가 1년 내내 모든 기업이 다 해서 그 벌어들이는 수출 저 플러스 마이너스 수지 따져보면 440억 불이라며요. 네, 2013년도 기준으로 그랬죠. 야,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들어가면은 뭐 프랑크카드 붙인다는데 네. 그렇게 해봤자 지금 네덜란드 농업, 응? 꽃하고 그렇죠. 뭐 농사 거기 축산물은 빠져 있나요? 같이 다 농산품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요? 농축산품. 네, 예, 예. 네덜란드도 그 우리나라의 삼겹살 이런 거 많이 수출한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농축수산 그거 하기 네. 힘들어하는 네. 그 일로 벌어들이는 거라면 큰 차이 안 난다는 얘기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오늘이 7월 1일. 이제 한 EU FTA가 발효되면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들 관세 싸지죠? 뭐 네. 어떤 것들이 얼마나 떨어져요? 일단 오늘이 한 EU FTA 체결한 지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FTA를 체결을 하면 품목별로 체결하자마자 바로 관세를 없애는 항목들이 있고 상품들이 있고 예. 3년 후에 철폐하거나 5년 후, 7년 후 이렇게 나누어서 철폐를 하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이번 3년째 되는 해에는 특히 이제 일반 소비자랑 관계가 좀 직접적으로 많이 있는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제 1500cc가 넘는 중대형 차들에 대한 관세가 먼저 철폐가 됩니다. 예. 이것 외에는 뭐 이제 기계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부품 같은 산업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추가적으로 좀 관세가 철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8%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관세가 없어지면서 유럽산 차들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네. 8%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예. 1500cc 이상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 나라에서 매기는 세금 8%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면 가격 인하 요인이 벌써 8%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수학적으로는 8%가 인하가 돼야 되는데 예, 예. 실제적으로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좀 뭐 가격 정책을 좀 달리하고 다르겠지만 일단 네. 세금이 없어졌으니까. 네, 네. 굉장한 건데요, 이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 지금도 뭐 독일 차들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은지 참 부자들이 뭐 좋은 네. 차니까 그러겠죠. 그럼 뭐 자동차 값 더 떨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좀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회사 또 모델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네. 보통 1억 원이 넘는 이제 고가형의 차량들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할인이 될 것 같고요. 1, 2%. 상대적으로 이제 1억 원 이하의 저가 차량들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량 가격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이게 할인폭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런 가격 할인이 없이도 수입차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수입차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또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AS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또 확장이 될 여지가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대 기아차 정신 좀 바짝 차려야겠네요. 네, 여러 가지를 미국에다 좀 내다 네. 팔 때는 그냥 굽신 조금만 이상해도 돈 들여서 다 고쳐주고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배짱 튕기면서 장사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가격 경쟁이든 뭐든 좀 정신을 차릴 자극 요소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통계하고 체감 물가하고의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언밸런스 이런 거? 예, 그런 거 한번 좀 재밌게 해주세요. 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5시 56분 30초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양의 건맨께서 조금 전에 막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에서 20대 청년층에서 비호감 1위가 새누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인가요? 조사를 빼버리셔서 정확히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20대에서 비호감 1위가 새누리당이라는 거는 새바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준석 씨? 이준석 위원장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지 않으니까 자기 세대의 보우팅 파워, 투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20, 30대들이 좀 늘 반성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야당도 그렇지만 2030 세대의 투표율에만 목을 매는 저는 그걸 천수답 정당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일단 이들 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끌고 오는 동원력 또는 정책적 접근 이런 거 필요함과 동시에 5060 세대에 대한 확실한 정책도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튼 숙제입니다. 박찬종 전 의원이 어디 종편에 자주 나오던데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실정이 계속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탄핵될 수도 있다. 탄핵. 언제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양반 법률가 출신이고 하니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정치 원로로서 자기의 감을 얘기한 건지. 어쨌거나 민심의 한 흐름을 반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드디어 나왔군요. 동팔님께서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는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어저께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 보니까 농지에다가 잔디밭하고 정원 이런 것만 했다더니 이제는 농지를 하고 갑자기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 모종 12그루. 12그루. 참 앙증맞게 이쁘게도 심어놨네. 이거 관상용 고추인가 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막 기자 됐을 때 그때 동아일보에서 경찰 기자라고 그랬는데 김상철이라고 서울시장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분이죠. 경기도 분당 밑에 수지 어딘가에 자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소지 집원만 하나 이렇게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가봤더니 그린벨트 뭐였고 그랬는데 농사 짓는 흉내를 내느라고 꼭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근데 많았어요. 김상철 씨 집에 갔더니 12그루보단 훨씬 토마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나 법 위반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집중포화를 맞아서 일주일 만에, 중도 하차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몇 년 만에 또 배우셨군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고추 12그루 심어놓고 지금 이걸로 농사 짓는다 이런 건가 보죠. 그랬더니 왕싸가지님께서는 잔머리 꼼수의 대마왕 이렇게까지 별명을 지어주셨군요. 깡냥님께서는 뉴스의 재구성만 따로 모아진 팟캐스트는 없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김용민 PD가 이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우리 변현주 PD랑 함께 공을 많이 들여요. 4분, 5분짜리 만드느라고 한두 시간은 훌쩍 쓰던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공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니까 따로 어디 모아서 해도 나쁘지 않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제목 달아가지고 하루하루 올려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해보라고 말 꼭 전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김용민 PD.
아까 물가 얘기했더니 블루벨벳님께서는 요새 과자값도 많이 오르고 과자 봉투엔 과자 대신 질소만 가득하고. 질소? 질소가 뭐죠? 그래서인지 요새 동네에 수입 과자 전문 판매하는 곳이 생기더라. 질소 없는 그득한 과자. 근데 대부분이 방사능이 묻어 있을 것 같은 일본 과자입니다. 아휴. 애들 뭐 먹이기가. 네. 과자값도 많이 올랐다. 근데 왜 물가는 별로 안 올랐다 그러냐. 이런 말씀들 남겨주셨네요. 박근혜 대통령 부정평가가 무려 55%에 달한다. 아마 내일신문 정례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거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 기관별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 부정평가가 55%라는 것은 긍정평가는 많아야 45% 미만일 터이니까. 네, 이런 건 좀. 근데 별 끈떡을 안 하는 그게 배짱인지 민심을 모르는 것인지 말이죠. 에피타프님께서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요지부동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꼬집어 주셨네요. 이분은 용어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거 보니까 혹시 언론기관에 계시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normalization of abnormality, 비정상의 정상화. 제가 영자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건가 보군요. 하여튼 아주 짤막짤막하게 핵심을 집어내는 굉장히 그 문장력에 탄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피타프님. 하나만 더 보죠. 이거는 사실 이따가 양정대 기자한테 묻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디스카이님께서는 이강윤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앞으로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대통령들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험악해서 이들을 만든 것도 있을 테고, 앞으로 그렇게 험악해져서 다시 이분들 같은 사람을 맡기 위해서 세월이 험악해져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반대하겠지만, 달라진 시대 정신에 맞는 또는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심의 상식과 원칙을 진짜 몸으로 지키는 그런 정치 지도자는 결국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들에 의해서 단련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이따가 6시 중반대 조금 넘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뉴스 브리핑 들어갑니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이걸 중요한 기사로 썼던데, 법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인 김모 씨의 네이버 계정 4개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안보 5팀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워 늘리는 법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왜 이 문서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겁니까? 예, 재판부가 이 문서를 형사소송법상 작성자가 내가 작성했다고 증언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문서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네. 김 씨는 이를 노려서 법정에서 전자우편 본문은 내가 작성한 게 맞다면서도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한 문서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서 파일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며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내용에 맞춰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띄울 주요 문구와 트위터 계정들을 기재한 파일도 같은 이유로 증거 능력이 배척됐습니다. 네. 이로써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글 78만여 건 중에 상당수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허허. 그럼 앞으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는 이따가 6시 반 넘어서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박주민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째 시신 수습 소식이 없었는데 세월호
선박 사고 지점으로부터 꽤 떨어진 한 10km쯤 떨어진 곳에서 항구가 수습됐죠. 예, 오늘 오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진도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키 175cm 정도의 어두운 색의 체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미 구조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NA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된 시신이 세월호 미 구조자로 확인된다면 미 구조자는 10명이 됩니다. 네. 세월호 미 구조자 가족 측이 진도 현장에서 기관 보고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여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예, 미 구조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 진도 군청에서 미 구조자 수색 차질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국조를 위해 의원들이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가족들은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재철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민과 미 구조자 가족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심 위원장과 새누리당 여당 특위위원들은 해수부와 해경의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받겠다고 미 구조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수색에 지장만 없으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 해경과 해수부를 이 자리에서 해야 서울에서 해야 전 국민이 알 수가 있다. 진도에 가면 취재진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고 현장 기관 보고를 반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뉴스 가치가 되면 기자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진도에도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각사의 기자들은 다 남아 있는데 그건 좀 공색한 변명 같습니다. 어제 세월호 가족 특위가 국조특위 모니터링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모니터 발표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은 오늘 첫 번째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을 보며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다는 의미로 경비는 뭐하냐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경우에는 보고기관의 책임 소재와 무관한 이야기로 질의 시간을 소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심한 경우에 여당 측 위원회 절반 정도가 자리를 비우기도 했고 질의와 답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비는 뭐하냐 이런 말은 정말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가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프리패스 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또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저 사람 뭐하냐 지금 시끄럽다 쫓아내라라는 경비는 뭐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네, 경비는 맞습니다. 뭐하냐? 예. 이런 무자격자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조는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참 희한해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제주들도 좋습니다. 이것도 참 해경 또 한 번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인데 사람 구해놓고 사진을 좀 더 찍어야 하니까 잠시 바다로 좀 뛰어들어갔다 다시 나와라. 지금 이렇게 해경이 지금 구조 승객한테 말했다는 거죠. 예, 세월호 참사 생존자 전병삼 씨의 증언입니다. 전 씨는 어제 사고 현장 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월호에서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해경 한 사람이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다리만 뻗으면 보트로 올라탈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이어서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옮겨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 씨는 또 선수가 다 가라앉기 전에 해경에 전화를 걸어 3층과 4층 객실에 승객들이 몰려 있으니 그쪽 유리를 제거하라고도 말했지만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전병삼 씨 증언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선실 안에서 의자 같은 걸 들어가지고 그 유리를 깨보려고 네. 막 이렇게 내려치고 했는데 그런 얘기 다시 한번 가슴이 저몄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요즘 뭐 여러 군데서 여러 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후보자 부인 계좌에서 좀 이상해 보이는 예금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과 소득이 없는 김 후보자 부인 명의의 예금 계좌 5곳에서 지난해 3월 11일과 5월 1일 총 1억 4천만 원이 예치된 게 발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 명의로 특정일에 계좌를 달리해 거액이 예치된 것을 보면 수상한 돈 거래가 의심된다며 부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김 후보자는 지난해 1년 동안 6,900여만 원을 벌었던 것을 보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하고 정상 직무에 들어갔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징계 방침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공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인정 판결을 두고 시위를 벌이는 교사 징계와 관련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감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시위 교사들에 대한 처분은 징계 차원에서 머무를 문제가 아니라며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앞으로 뜻이 같은 전국의 진보 교육감과 함께 법의 노조 판결에 쟁점이 된 교원 노조법 등 교원 관계법들에 대한 개정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교원단체 총연맹과 국제노동조합 총연맹도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판결을 비판했다고 전교조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시청 앞 광장에 가보면은 시청에서 프라자 호텔 쪽을 바라보고 왼편에 그 둥그러운 건물인데 거기 재능교육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텐트, 천막 이런 게 계속 있었죠. 재능교육 노사가 6년 8개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7년, 무려 7년 만에 단체 협약에 합의했네요. 예, 재능교육과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노조 전임자 인정과 노조 사무실 지원, 하절기 휴가 지원금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85개의 단협조항에 대해 노사가 어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잠정안을 조합원 30여 명을 상대로 설명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단협은 노사 합의에 따라 조합원뿐 아니라 재능교육교사 3,800명에게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에게 다 적용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7년의 투쟁 끝에 결국 단체 협약을 합의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필 기자.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연결이 늦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오늘 톱 뉴스는? 예, 오늘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김현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이 아주 중요한 보도자를 하나 냈습니다. 뭐죠? 그거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준비한 게 톱뉴스인데요. 네. 해양수산부가 그 세월호 당시에 소위 AIS 자료라고 선박이 간 길, 항로를 알 수 있는, 항적을 알 수 있는 네. 그 자료를
처음에 사고 다음 날 3분 36초, 사고가 딱 나던 그 시각, 네. 3분 36초를 누락한 걸 발표했다가, 그리고 나서 4월 21일에는 그 3분 36초 중에서 3분을 복구했고, 네. 또 4월 26일에는 36초를 다 복구해서 최종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상하죠? 해양 사고를 주관하고 있는 해양 심판원, 해양 안전 심판원에서는 네네. 지금도 현재까지도 자료 그 당시에 3분 36초가 없다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럼 복구를 해서 해양심판원에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소스는 똑같이 진도 VTS, 진도 관제센터에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아하. 해양수산부에서는 처음에는 3분 36초가 없다고 했다가, 사고 나고 열흘 뒤에는 다 복구가 됐다라고 내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해양안전심판원은 아직까지도 그 3분 36초, 사실은 4분 50초 조금 더 많은데요. 그 시간이 없다. 예. 이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 원인과 직결될 수 있는 그 타이밍상으로 보면 그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복구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건 저도 기억이 나요. 예. 크게 이 다뤘는데.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데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고, 예.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언제나 이쪽 자료를 가져가고, 네. 안전심판원의 자료를 가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 3분 36초의 복구가 과연, 근데 지난주에 그 유가족들이 갔을 때는 다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진본이냐 네.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아직도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그게 진짜 복구인지 조작인지 뭐 이런 게 관건이 되겠군요. 예, 뭐 조작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예. 오늘 김현미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걸 했고, 사실 저희가 조금 또 취재해온 바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사건 초기 모든 공식 기록들은 단일화되어야지 신뢰, 신빙성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 자료 관리가 엉망이고 예. 아직도 다들 따로 국밥인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사고 터지자마자 첫날 무슨 대책본부가 10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기관별로도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의 거를 아직까지도,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양안전심판에서 김현미 의원실에 서면 답변한 결과 3분 36초에 AIS 자료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일 조간들을 좀 유심히 또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오늘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라는 걸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혁신을 막 얘기하면서 삼성의 혁신을 아주 오랫동안 길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이 혁신이라는 게 결국 혁신 마케팅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화됐고, 또 새바위에서 1차 전체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2012년 대선 당시, 또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기 체제일 때, 그때랑 좀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걸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약간은이 아니라 친박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임태희 전 실장이라든지 이해훈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천도 탈락하고 아니면 자진 사퇴하고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런 내용의 조짐이 좀 보여서 그런 것들도 좀 비교적으로 동작을 해서 한쪽이 저렇게 나오면 이쪽이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여파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산재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50주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50년이면은 1964년 박정희 정부 때죠. 네. 그래서 오늘 코엑스에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이라는 걸 정부 행사로 하는데 민주노총은 그 밖에서 50주년의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그 50주년 기념식장에 들어가려다가 몸싸움도 좀 벌이고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산재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리포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반올림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50년이나 됐군요. 후계 구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겨우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림으로 안 보여줘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졸고 있는.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걸 보니까 예. 조는 게 아니고 아예 자네 자. 정말 이 그래서 사진 오늘 오전 9시 반에 세월호에서 그 가족대책위에서 매일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거를 그분들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첫 보고서가 오늘 나왔으니까 예. 텔레비전 매체에서 이런 건 좀 빵빵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그냥 피곤해서 잠시 꾸벅 조는 거는 그나마 어떻게 좀 한눈 감고 이해라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예. 이원영, 그다음에 누구야 그 폭탄주 잘 마시는 김재원. 예. 이건 베개도 없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 누워 자는데요. 예. 그 사진 좀 팟빵닷컴에 와서 게시판 한번 보시고 캡처를 하든 뭐 하든 좀 가볍게 조져주세요. 예. 저희 촬영 PD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졸리면 더 좋으니까요. 잠깐 나가서 세면을 하고 오던가 깨야지. 이게 지금 유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김광진 전 국방장관이죠. 이제 이임시 간다고 갓버리고 말이야. 이임시 간다고 나가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잖아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어제 그 이주영 원래 해수부 기관보고는 진도 현지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절대로 못 내려간다. 기자 안 온다고 안 갔다며. 그래놓고 못 내려간다고 해서 결국 어제 이주영 장관하고 그 실종자 가족들하고 얘기 끝에 이주영 장관을 올라가기로 했는데 그 실종자 가족들의 분위기는 오늘 그 진도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가 낸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이주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당률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방송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자빠져 자는 모습 싹 좀 보십시다. 예, 잘 들었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혁신위가 오늘 입법부의 도덕성 문제를 적극 거론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친박의 앞제비 노릇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도덕성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오늘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이준석 20대죠. 아직 29입니까? 예, 이준석 위원장 주재로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크게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이전 투구식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다 멈추고 전당대회에 나선 이 캠프들이 상향식 공천제 또 당청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좀 제대로 된 전당대회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로 승부하는 전당대회를 하도록 좀 우리가
돈을 하겠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금 인사 실패 문제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 장관이나 총리나 장관 후보자 같은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엄격한 도덕성,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네. 국민들은 지금 입법부가 그렇게 행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네. 입법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당 내에 인사 검증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상설 기구를 만드는 것을 새바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첫 번째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뭐 7.14 전당대회 문제는 뭐 내부 당내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시점과 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큰 얘기입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청와대나 친박계 지도부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네. 이 총리의 낙마,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 이런 거를 두고 이게 신상털기식 청문회 제도 때문이고 그래서 도대체 털어서 이렇게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민현은 깨끗하냐? 그러니 청문제도 손질하자. 뭐 이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혁신위라는 이름으로 이 일부는 뭐 당 내 인사도 있지만 당 외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젊고 패기 있는 이 네. 새누리당의 이 노회한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른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전면에 세워놓고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첫날 그것도.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뭐 사실 새바위의 탄생 과정, 이 출범 과정 자체가 그동안에 보통 이런 혁신기구들이 탄생을 하려면 뭐 제가 지난주까지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뭐 취재력이 짧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당 내에서 이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 자체가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주말 새 그냥 확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저도 이걸 금요일 저녁에 예. 이 친박의 핵심 실세위원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아이디어를 직접 그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번 혁신위의 구성과 이 활동 방향, 기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박계 핵심들의 친박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서 이 잘 포장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는 좀 바뀌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지금 뭐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탄생이 된 거고 실제 활동도 그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오늘 첫날부터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입법부 도덕성이라 이준석 새바위 위원장 네네. 어디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혁신위원회, 혁신특위 이런 거는 한 2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안대희, 문창극 사태가 빠방 계속해서 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계기를 못 잡았다. 뭐 이렇게도 네네. 말을 하던데. 오늘 그렇잖아도 이제 1차 전체회의 끝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브리핑을 한 다음에 네. 밖에 이제 복도에 나와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제가 카메라가 있어서 좀 물어보지는 않았고 예. 카메라 이제 다 꺼진 다음에 제가 따로 이준석 위원장한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 새바위 관련한 얘기들이 언급된 거는 3, 4개월 전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누리당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다가 이 인사 논란 때문에 그동안 계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은 그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혁신위의 밑그림 그리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급조됐다. 실제로 급조되고 굉장히 7.14 전당대회 730 특히 730 재보궐선거에
이 맞춤형으로 나왔다는 예. 그런 근거들이 여러 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준석 카드가 사실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사실 뭐 시쳇말로 하면 좀 재미 좀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써먹었죠. 그랬죠? 네.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동안에 지난 2년여 사이에 새누리당이 자꾸 후퇴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당시 국민과의 약속 이걸 지키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각종 대선 공약 지키지 못한 이 왜 그랬고 도대체 어디서 책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바꿔내야 이제는 개혁도 가능하고 실제 국민하고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또 더 나은 혁신이 가능한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평가와 반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평가와 반성 없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기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찍히긴 했는데 그게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그런 과정 없이 또 선거 때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대충 써먹고 나서 또 조금 지나서 또 용도 폐기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 이번에 또 바꿔볼래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게 좀 너무 진짜 눈 가지고 아웅하는 거죠. 모처럼 우리 양정대 기자가 자발적으로 화를 막 키워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예. 저하고 지금 석 달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삭삭삭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혼자 계속 지금 열을 내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천만에. 그 근거 있는 화냄이셨고요. 더군다나 새바위 첫날 물귀신 작전 내지는 홍위병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예. 그나저나 입법부 도덕성 뭐라고 했으니까 그것 좀 전해주세요. 그 새누리당 국조특위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의원들 이원영 그다음에 누구지? 김재원. 예. 아예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조는 게 아니고. 도덕성 문제 좀 있긴 있어요. 자, 여당은 그 정도로 도마질을 하셨고, 야당 한번 볼까요? 730 재보선 공천, 좀 쉬워 어느 공천인들 쉽겠습니까마는. 네. 새정치민주연합, 결국 공천 갈등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감이 드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안철수 공동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이 되려면.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 금태섭 대변인, 그렇지. 이계현 전 새정치추진위원장, 공동위원장, 예. 이런 주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 주저앉히라고 그랬죠 그때. 예. 금태섭 대변인이 지금 동작을 해. 서울이 지금 이번에 이제 딱 하나. 서울 자체는 상징성이 크고요. 또 딱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작을 해. 네. 그런데 지금 금태섭 대변인도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 출마 선언자가 모두 6명입니다 현재. 예. 그런데 이 금태섭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는 전략공천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전략공천의 당사자, 적격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발끈했을 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 지금 논란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광주광역시장 후보 놓고 결국은 후보 등록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까지 당에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국 정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다가 윤장현 후보로 전략공천을 결정한 뒤에 얼마나 내용이 컸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누가 되든 결국은 누가 되든 우리 사람이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예. 어쨌든 거기는 새누리당한테 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었다 치더라도 실제 필요한 곳은 경기도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금태섭 대변인이 사실 그 정치 이력 혹은 사회 이력, 경력 그리고 객관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에서 아주 출중하거나 월등하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안철수의 측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486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31명이 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고 또 역시 해당 지역에 지금 공천을 신청한 이 공천 후보들이 또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어서 전략공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네. 뭐 아직 여기를 전략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체가 뭐 결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예. 뭐 이 논의가 좀 설익은 혹은 섣부른 그리고 좀 불필요하게 신경전으로 가는 모양새 이렇다는 비판은 가능할지언정 네. 지금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당내 중론들을 모아서 네. 하지 않으면 이전에 광주는 그나마 광주시장 선거는 처음이었고 또 호남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당내에 굉장히 심각 그렇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보세요? 판도 크게 네.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그 정확한 관측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 오늘 양 기자 칼럼 썼어요? 오늘자 신문에? 근데 뭐 아주 급하게 제가 제 순서인 줄 몰라가지고 뭐라고 제목이 아까 뭐였는데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따 팟빵닷컴 게시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기자 수첩용 사진 좀 바꾸세요. 무슨 저 신입사원 사진을 아직도 쓰고 있냐고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잘생겼답니다. 자, 분석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계신 각하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되게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장관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요. 열린우리당에서 당시에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한나라당이 추진했거든요. 2005년 4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고위 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해줘라. 그러자 박근혜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당시 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인사 문제도 체계가 잡히고 이번과 같은 혼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잘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예, 그래가지고 당에서 받아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장관 인사청문회법 제1기 수료생 아닙니까? 야당 대표 할 때에는 인사청문회가 좋다, 더 확대하자던 그분. 대통령이 돼서도 그 입장일까? 어제 발언.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막 해줘라.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 호탕하게 웃고 아무튼 대중연설 솜씨 하나는 참.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 라디오 이게 무슨 변인가? 거기 늘 나오시죠? 예. 제가 제목을 잘못 알았다. 재판부에 오늘 한겨레 신문 등 조간도 일부 썼습니다만.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실질은 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국기문란 그 출발점이자 우리가 영원히 주목해야 할 가장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아슬아해져가는 점은 있습니다만 재판으로만이 다시 그것을 제대로 해부하고 민주의 정통성을 확립해가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쭙겠습니다. 요번 판결을 한 이범균 판사 지난번에도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논리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하더니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어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이번 법원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원세훈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범균 판사의 경우에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갖고 있는 구멍, 허점,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봐주기 판결하는데 좀 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봐주기 판결에 능하다. 아주 직격탄을 하셨군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 김모 씨의 네이버 계정 4개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를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게 지금 재판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서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럽니까? 예, 그 문서에는 안보 5팀 소속 직원들 22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직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 276개, 그리고 그 계정의 비밀번호. 그거 말고도 이제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트위터를 운영할 땐 이렇게 해라. 트위터 팔로워는 이렇게 하면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내부 업무 정보 공유 및 이 트위터 이런 거에 능숙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팁을 알려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심리전단 5팀에 아이디와 비번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트위터 계정을 서로 이제 공유 나눠 쓰고 공유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증거에서 배척하는 겁니까? 그 문서들,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문서들을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직접 만들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김모 씨가 오피스텔 김하영 국회 청문회도 나왔던 그 김하영 씨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그 문서 생성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작성자 불상으로 해서라도 증거 채택을 하고 그러는 전례는 없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문서가 있을 때 그 문서의 어떤 작성자가 명확하다든지 하는 것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 작성자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같은 경우 안보팀 소속 직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알겠습니까? 국정원 밖에 있는 사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거나 국정원 적어도 안보 5팀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순히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말만으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네. 굉장히 형식적인 논리만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는고 하니요. 예. 관에서 이렇게 문서, 정책 문서나 뭐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예. 실무관이나 사무관이 이렇게 초안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과장이 거기에다가 그걸 저본으로 삼아서 좀 첨삭을 하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이제 또 실국 국장한테 가져가고 차관한테 가져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렬을 해서 장관 결재를 받아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서의 경우에 최초 기한자인 사무관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뭐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에 무슨 뭐 그 명의로 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서가 생성된 경로나 그렇죠. 담고 있는 내용, 네.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그 문서 사용되었던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미루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따지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이 판단의 어떤 형식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논란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네. 논란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증거 판단에 대해서는 정권을, 법원이, 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배척을 해버리면 변호인단으로서도 어떻게 하는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뭐, 항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동일심에서는 예, 어렵다는 것이죠. 아하. 예. 재판부에서는 그 김하영 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형사소송법상 작성자, 즉 국정원 직원이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증언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로 간주했다는 건데 예. 국정원 직원 중에 어느 누가 나서서 그거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항소심에 가서도 이것은 증거로 인정받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정원 직원들이 나서서 자기가 그런 문서를 작성했다,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전혀 없죠. 그러게요. 그리고 뭐 본인들이 기소도 안 돼 있고 여전히 국정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고 하는 순간 자기한테 손해가 됩니다. 네네.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예. 그러면 검찰은 또는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즉 단선적 증거와 단선 라인으로밖에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의 검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 허점을 사실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 검찰이 좀 다른 어떤 그 보강 자료들,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압수수색 해가지고 원장님 지시한 그 말씀에 대한 원본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을 기소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없도록 만들었다거나 했으면 다른 어떤 자료들로 이런 어떤 문서의 형성 경위 같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김모 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바보 제가 좀 바보 같고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그 이메일 하면서 내가 쓴 메일함이라는 것은 그 이메일 계정의 주인이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된 네이버 이 이메일 이것은 김하영 직원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맞습니다. 김하영이 쓴 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순진한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메일 본문들에 있는 계정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을 내가 만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첨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첨부 파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긴 내용이 그렇죠. 국정원 안보가 5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일부러 이렇게 이제 국정원 5팀들이 서로 썼을 것으로 충분히 넉넉히 추정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성 경위나 이런 주체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오늘 재판부의 결정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모종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이렇게 없애기가 좀 힘드네요.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나 선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그 문서에 담겨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정말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가 나왔고, 그걸 또 자기에게 쓴 편지로 해서 자기한테 또 보내고,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기 메일함에다 이렇게 보내놨다는 건 자기가 나중에 그 정보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배척받으면은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애초에 검찰은 지금 트위터 계정 한 269개를 지목하면서 네. 78만여 건 정도가 법을 위반한 트위터 글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네. 한 30% 정도의 수준의 트위터 네. 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70%가 날아가 버리고. 예. 이건 참. 알겠습니다. 일단 판결을 그렇게 했다니까. 재판부의 태도가 그렇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좌익효수라는 닉네임, 섬찟한, 호남 지역이나 여성,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폐멸하고 비하하고 이런 거 아주 입에 올리기조차 뭐한데, 검찰이 소환조사 했지 않습니까? 예, 소환조사했죠. 그러면 요번 국정원 선거 개입건과는 별건으로 좌익 교수는 대하고 처벌하거나 다루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검찰의 태도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는 이 사람은 별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무슨 혐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건이죠.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익 교수가 언급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대선에 직관적으로 관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의 태도 또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것은 판단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아주 개인적으로 일탈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본 것이죠, 검찰은. 그런 부분도 역시 정치적 고려나 판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듣고 나서 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기도 하네요. 변호사님 때문은 아닙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사무차장 맡고 있죠. 얘기 나눠봤습니다. 7월 1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관용과 화합이 아니라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까뮤가 나치 협력자 숙청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